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서양윤리사상 데이비드 휴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의 기초, 도덕적인 삶과 감정인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프랜시스 베이컨에 이어서 인간의 도덕적인 삶, 인간의 그런 삶의 개선엔 중요한 것이 감정과 감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리론 단원이 있었고요. 경험론 단원이 있는데 경험론의 진수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데이비드 휴메 되겠습니다. 자, 혹시 공감 능력이 있는 편인가요? 공감 능력이 발휘되었던 혹은 그렇지 않았던 일화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공감 능력이 그렇게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좀 살기가 좀 편한 편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갈 때 이게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데이비드 휴 그런 얘기 할 것이고요. 자, 흉 얘기를 하기 위해선 아이작 뉴턴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과학 시간에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맞네요. 아이작 뉴턴. 잉글랜드 동부 이제 출신이고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 여기 프랜시스 베이컨의 거기 아닙니까? 맞네요. 그죠? 의회 의원, 조폐국 국장, 왕립학회장 등등 역임했었고요. 수학, 물리학, 천문학, 자연철학 이런 분야들 연구했었는데 그 옛날에는 자연과학이란 말보다는 자연철학이란 말을 써가지고 내가 자연을 연구하는 철학자들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연금술. 연금술 이거 되게 옛날 비과학적인 그런 거 아닌가요? 막 돌을 금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 맞습니다. 맞는데 어쩌면은 이런 아이작 뉴턴이 최후의 연금술사가 아니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정도죠. 동시에 기독교 신학과 경제학 등등을 연구했다. 참고로 뉴턴도 이제 주식 광풍에서 돈을 잃었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일화가 있는데 넘어갑시다. 어쨌든 뉴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으로 이 사람이 유명한데 자연 철학,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진 겁니다. 뉴턴의 고전역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작용 반작용, 책상을 밀면 나도 밀리고 책상도 밀리고 관성, 버스를 타면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기술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의 모든 현상은 수학적으로 기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요, 수학으로 해명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공식이랑 변수 값을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한다면 충분히 입력해서 그 다음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학적인 계량화를 통해서 과학기술 발전, 이것도 뭐 당연한 거고. 그럼 이때 인간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성과 인간의 감정, 이것도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도덕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당시에 떠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국의 경험론적인 전통에 이제 그런 또 아이작 뉴턴의 그런 과학까지 합쳐져 가지고 이후에 도덕이 전개가 될 건데요. 경험론보다 경험적인 요소에서 도덕을 찾는다. 도덕의 근간은 어디에 있다? 경험에 있다. 그리고 감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이 무엇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람들이죠. 프랜시스 베이컨, 귀납법과 우상론, 토마스 홉스, 유물론, 만물은 물질이고요. 조지 버클리,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내가 시각이나 이런 감각으로 지각을 해야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존 로크의 백지설, 자,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는 사람들이긴 한데 앤소니 애슐리 쿠퍼, 이제 샤프츠베리 백작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프랜시스 허치슨, 애덤 스미스까지. 이 애덤 스미스, 그 경제학의 애덤 스미스 맞습니다. 국부론 쓴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으로도 유명하지만은 도덕 감정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도덕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이고, 도덕에 뭘 연구했다? 감정을 연구했다. 당시 영국의 경험론에서 도덕을 바라볼 때는 인간에겐 뭐가 있다? 도덕적 기준으로서 도덕적 감각이 있다. 도덕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감각, 감정이라는 얘기 할 거예요. 도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감정, 공감, 자비심, 동정심, 선행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영국 경험론 데이비드 휴미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았던 샤프츠베리나 허친슨보다는 살짝 뒤에 사람이고 애덤 스미스보다는 아주 살짝 앞에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출생이 되겠고요. 무려 12살에 에든버러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졸업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가정교사, 사서, 국무차관 등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고요.
1763년에 프랑스 대사로 동행해서 당시 프랑스에 있는 그 살롱에서 디드로, 달랑베르, 몽테스큐에, 루소 이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당대 계몽주의자들하고 교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 관한 논구란 책을 썼고요. 본인은 이 책을 굉장한 역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썼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아가지고 좀 실망을 했었나 봐요. 이후에 인간 오성에 관한 연구, 인간 이해를 말하는 것이죠. 언더스탠딩, 도덕 원리에 관한 연구 이런 식의 책을 썼다가 영국사 히스토리 오브 잉글랜드를 써가지고 이게 베스트셀러로 팔려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책을 썼지만 죽을 때까지 출간 안 하고 죽은 이후에 출간된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데이비드 휴미 이제 상당히 무신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뒤에 출간한 것은 당연히 당시 사회가 역시 그런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주류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본인이 출간하기엔 좀 부담스러웠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인간 본성에 관한 논구 앞으로도 계속 인용될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부제목, 실험적 추론 방법을 도덕적 주제들에 도입하려는 시도. 실험적 추론 방법,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경험론의 그런 방법이죠. 이 방법으로 도덕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보기에 본인의 윤리학은요,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인간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을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 오브 맨이에요. 인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 또는 인간 본성학, 사이언스 오브 휴먼 네이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학은 반드시 경험과 관찰 위에 놓여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경험과 관찰, 경험론을 이어받은 점 역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뉴턴의 자연과학 그리고 경험론 철학에 그런 방법이 영향을 주었다. 플러스 아까도 말했던 이 사람 무신론적이었죠. 도덕의 탈종교화. 더 이상 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에 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인간학에서의 뉴턴이다 라고 이제 자부했다고 하네요. 이제 뉴턴이 이제 자연을 탐구했던 사람이고 나는 인간을 탐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미 귀납적으로 여러 인간들을 보고 인간 사회를 봐서 인간을 관찰한 결과 보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요 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휴메의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이성은 정념의 노예다. 도덕이 무엇인지,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이 주인이고요. 이성은 그걸 따라가는 존재인 것이에요. 도덕적 실천의 동기, 도덕적인 행동 해야지. 이거는 감정이 시킨 일이다. 마음이 시킨 일이에요. 자, 인용문 봅시다. 이성만으로는 어떤 행동도 유발할 수 없고 어떤 의욕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하며 노예이고 그래야 한다는 거. 오직 감정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 결코 어떤 직무도 탐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 그 행위를 할지 말지 내 몸을 움직이는 것,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하는 일이고요. 의지의 방향, 이리로 갑시다 저리로 갑시다,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합시다 저렇게 도덕적인 행동합시다, 도덕적으로 할까 말까, 비도덕적으로 할까 말까, 이거보다 정념, 감정이 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인용문 하나 더 봅시다. 도덕이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덕은 이성에서 유래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입증했듯이 이성은 홀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성은 전혀 힘이 없다. 이성은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성의 규칙은 결코 우리의 이성의 산물이 아니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역시 자주 인용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반대할 수 없다. 감정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갑시다, 부산으로 갑시다, 뉴욕으로 갑시다. 방향을 정하는 건 무조건 감정이다. 감정이 이리로 가자고 하면요, 이성은 감히 반대할 수가 없고요.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돼요. 어떤 역할로 도와주나요? 그것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이성은 우리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신념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이성은 감정들을 충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좌절을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반면에 감정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단지 정보를 전달해준다는 점 이따가 또 정리해 볼게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자, 쓰러진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마음은
내 감정이 하는 것이고요.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이다. 이성은 하는 일이 없다. 이성은 단지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 어떤 식으로 도와줄까요를 가르쳐 주는 걸 뿐이에요. 이성은 참과 거짓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관계,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감정을 위해서 도구일 뿐이다.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노예이고 시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 자세하게 볼 텐데, 우선 데이비드 휴메의 인식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이 보기에 인간이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삶을 가져가느냐. 자, 인간의 정신세계를 한번 봅시다. 자, 저기 턱걸이 하고 있는 남자가 있네요. 자, 이 사람 볼 때. 자, 저기 턱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가 자극을 얻어요. 시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자극, 후각적인 자극, 미각적인 자극? 아니면 촉각적인 자극. 하여간 감각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오르는 것, 바로 이 머릿속에 박히는 것, 이걸 바로 인상이라고 합니다. 임프레션. 원초적이고 생생한 지각이라고 해요. 자, 그냥 누굴 보면은 그게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보고 있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 턱걸이 한 사람 갔습니다. 나도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릴 때, 그걸 바로 우리가 관념,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상을 모사한 거예요. 그 원초적인 그 인상,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인상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떠올린 것이고, 대신에 덜 생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덜 생생한 그림 가지고 와봤네요. 자, 이게 관념이에요. 관념 잘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때 이성이 하는 일은 뭐다?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 인식은 감각기관이 하는 일이에요. 눈, 코, 입 이런 게 해주는 것이고, 걔네들이 준 정보를 가지고서 관념을 떠올려서 그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관념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썩은 우유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8시간쯤 뒤에 토를 했습니다. 토하고 설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를 결석을 했어요. 결석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수업 X. 수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내용 모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왔네요. 시험을 못 봄. 자, 얘네들은요, 각각의 독립적인 관념들이에요. 썩은 우유를 먹은 것은 썩은 우유를 먹은 것이고, 토하고 설사한 것은 토하고 설사한 것이고, 결석한 것은 결석한 것입니다. 각각이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개별적인 사건들,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 관념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한 일이다. 예를 들어 유사성과 차이점. 이 관념과 저 관념은 예를 들어, 자, 턱걸이 하는 것과 달리기 하는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사하구나. 하지만 상체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턱걸이, 하체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그 달리기가 되겠구나. 유사성과 차이점을 나눠주는 것이죠. 시공간적인 근접성. 만약에 썩은 우유를 먹은 것이 2015년이고 토하고 설사한 것이 2021년이에요. 그러면은 시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8시간 차이다. 상당히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인과관계.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가. 이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이 또 이성의 한 일인데, 썩은 우유를 먹은 것이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토하고 설사한 거구나. 토하고 설사한 것이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결석했구나. 결석한 것이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수업을 못 들었구나. 이런 식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각각의, 마치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 같은 각각의 관념들을 내가 연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걸 내가 이성이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사실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사실들.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 거짓. 옳고 그름 OX. 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참, 거짓 OX를 판단하는 거예요. 맞다, 아니다. 자, 문제는 뭐다? 이런 여러 경험들을 통해 형성해낸 이 관념들 사이의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를 이성이 정해주는 거거든요. 얘가 원인이구나, 얘가 결과구나, 얘가 이제 시간적으로 앞에 있구나, 얘랑 유사하구나, 다르구나. 이성이 정해주는 것인데, 그 정해준 관계들 사이에 그것이 필연적이란 근거가 없습니다. A 사건이 B 사건의 진짜 원인 맞나? 몰라요.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성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썩은 우유를 먹은 건 그냥 썩은 우유를 먹은 거고, 토하고 설사한 것은 전혀 다른 원인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요. 토하고 설사한 건 토하고 설사한 건데, 결석도 전혀 다른 원인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요. 수업을 못 들은 것도 전혀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이 정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라는 것은 정신작용의 습관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자, 경험론에서 말하는 과학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납법이죠. 귀납법. 자, 까마귀 1은 검다. 까마귀 2는 검다. 까마귀 3은 검다. 까마귀 4는 검다. 쭉쭉쭉쭉 경험과 관찰들. 각각의 개별적인 관념들. 까마귀 1이 검은 거는 까마귀 1이 검은 것이고, 까마귀 2가 검은 것은 까마귀 2가 검은 것이고, 까마귀 100이 검은 것은 까마귀 100이 검은 것이에요. 각각이에요, 그냥. 근데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하나로 연결해서 모든 까마귀는 검구나라고 인과관계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누가 한 일이다? 이성이 자기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흰색 까마귀 한 마리라도 분홍색 까마귀 한 마리라도 태어나면 기존의 결론들 이거 인과관계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확고한 과학적인 지식 가능한가? 이거 사실은 정신작용의 습관으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자연과학의 탐구가 때로는 어쩌면은 우리가 눈 감고 수영하는 그런 헛다리 짚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보고서 이제 화들짝 놀란 사람, 이제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이것도 데이비드 휴미 지적한 아주 날카로운 또 질문인데, 이걸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내추럴리스틱 펄라시. 자, 존재와 당위는 다르다. 분명히 존재라는 것과 당위는 다른데 사람들은 존재에서부터 당위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존재는 뭐다? 경험적 세계의 사실들이에요. 사실. 까마귀 이름 검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운동을 했다. 이런 사실들. 반면에 당위는 도덕적인 명령들. 자, 존재가 이다, 아니다, OX, 참과 거짓이라고 한다면 당위는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옳다, 그르다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성이 파악하는 것이, 즉 관념들 사이의 관계를 정해주는 그 이성이 파악하는 것이 존재이고요. 감정이 지시하는 것, 이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감정이 하는 당위가 되겠습니다. 존재는 사실 판단, 사실 명제, 당위는 도덕 판단, 당위 명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둘은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이다 아니다랑 해야 한다 해선 안 된다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사람들은 이다 아니다에서 해야 한다 해선 안 된다를 도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 나는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관계죠? OX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야 한다, 훔쳐선 안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도출이 됩니까? 아니요, 전혀 도출 안 돼요. 왜냐? 질적으로 완전 다른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주장에서, 이런 사실에서 선하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도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했던 맹자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했던 순자도 둘 다 선하게 행동하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아닌지의 사실관계는 선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닌지 당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둘은 그냥 별개입니다.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 많은 도덕주의자들이 사실에서 당위를 도출해왔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요거 나중에 이제 우리 윤리학 사상 단계에서는 안 배우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메타윤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또 많이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휴메이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자, 결론은 뭐다? 사실과 당위는 다르다. 존재와 당위가 다르고 이성과 감정이 하는 일이 완전 다르다는 것이에요. 도덕에 있어서 이성은 도구예요, 도구. 노예, 도덕적 방향성. 이게 도덕이다. 이쪽으로 가자. 이거 누가 정한다? 감정이 정한다. 자, 이성이 무슨 도구의 역할을 하나요? 첫 번째,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이성이 한 일이라고 했었죠. 관념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감정이 정한 목적을 위한 최적의 수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신촌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탈까, 헬리콥터를 탈까, 걸어서 갈까, 택시를 탈까, 자전거를 탈까, 드론을 탈까, 어떤 수단을 쓸 건지는 이성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의 합리적인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은 그 마음, 의도, 동기는 누가 정한다? 감정이 정한다. 그래서 그 약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부금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집안일이 어려운 걸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이성이 효율적인 방법 찾아야겠죠. 두 번째, 정념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의 참 거짓을 판단한다.
자, 감정은 방향을 정하는 거잖아요. 뭐 선호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예뻐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감정,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판단하는 감정. 감정은 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이 방향을 정할 때 잘못된 사실관계 때문에 방향을 잘못 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때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지고 방향 설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방향 설정 자체는 감정이 하는 건데 그걸 도와주는 거죠. 감정이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을 훔쳐간 저 사람이 너무 싫다. 내 물건 훔쳐갔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성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CCTV 돌려보고 뭐 저 사람의 알리바이를 이제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쨌든 사실관계 따져보니까 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훔쳐갔으니까 저 사람이 싫다라고 하는 감정 수정해야겠네요. 저 사람에 대한 그 부인의 감정, 싫음의 감정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자, 이성은 우리의 행위에 오직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나는 적절한 대상의 존재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감정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경우이고, 이게 지금 말한 거. 다른 하나는 인과관계를 밝혀줌으로써 우리에게 감정의 행사, 수단을 제공해 줄 경우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다? 감정은 노예예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주인이고 이성이 노예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주인이 좋은 거고 노예가 안 좋은 거니까 뭐 이성은 뭐 쓸모없다는 건가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살면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무조건 있긴 해야 돼요. 이성의 역할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부하이고 지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감정이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도덕적인지 아는지를 알려줄 건데 어떤 것에 대해서 도덕적이라고 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도덕적이지 않다고 하는지 한번 이제 분류해 봤을 때 휴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성은 정서적 반응의 결과로 나뉘는 것인데 선한 것은 뭐다? 그 감정이 시인의 감정,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선이에요. 선, 좋은 거. 반대로 악은 부인의 감정, 싫습니다, 인정 안 합니다, 이런 식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건 악한 것이네요. 아주 간단하죠? 저거 좋은 것이야 라고 느끼면 좋은 것이고 저거 나쁜 것이야 라고 느끼면 나쁜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인간 정신의 주요 원천 또는 작용 원리는 쾌락이나 고통이다. 도덕적 구별은 쾌락이나 고통이라는 특정 소감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반성을 통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신적 성질은 무엇이든 유덕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본성이 우리에게 거북함을 주는 것은 모두 부덕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더 봅시다. 자, 악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행위, 가령 고의적인 살인을 생각해보자. 자,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해요. 자, 이 행위를 모든 면에서 검토하고 당신이 악이라고 말하는 사실이나 실제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라. 그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간에 당신은 오직 특정한 정념, 동기, 의지, 그리고 사고만을 발견할 뿐이다. 자, 저 살인 행위에서 악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냐 이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적인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실제가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다. 그저 그 행위를 볼 때 우리의 감정이 일어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우에 다른 사실은 없다. 당신이 대상을 살피는 한 당신은 악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당신이 고찰의 방향을 당신 자신의 마음속으로 돌려 살인에 대해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부의 감정을 찾을 때까지 결코 악을 발견할 수 없다. 저것이 선한지 악한지는 감정이 결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감정? 승인의 감정, 거부의 감정,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 여기에는 사실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느낌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 사실은 당신 자신 속에 있지 대상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의적 살인이 나쁜 이유? 근본적으로 그에 대한 거부의 감정 때문이다. 감정이 정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이 도덕성을 결정하는 거면은 저는 뭐 민트초코 뭐 마라탕 싫어하는데요? 그럼 민트초코 마라탕은 도덕적 악인가요? 친구는 좋다 그러는데 도덕적 선인가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건요 취향이에요.
도덕적인 선과 도덕적인 악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보편적으로 유용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느끼고요. 유용하지 않은 행동, 나쁜 행동에 대해서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만일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이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면 결론적으로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우리의 시인과 호감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의 행복,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시인의 감정, 저것은 옳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고요. 딱 봐도 사회에 뭔가 해를 끼치는 행동이다. 이건 뭐다? 우리가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시가 있습니다. 인간의 복지 또는 선에 기여하는 행위를 일으키는 특성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정의롭게 만들기. 이건 누구나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우리 사회에 유용하니까. 이런 게 이제 도덕적 선이란 거예요. 재산, 명예, 계약이나 약속 등을 존중하는 태도, 정부를 따르도록 하는 것, 순결, 겸손, 용기, 용맹, 열망, 명예, 관대함, 관용, 인간의 동정심, 감사, 우정, 충실, 열의, 공평, 너그러움, 근면, 인내, 끈기, 활기, 조심성, 전념, 한결같음, 신중함, 검소, 근면을 한 번 더 썼네요. 진취성, 능력, 유머 감각, 재치 뛰어난 화술 등등 이런 것들은 사회에 유용하니까 우리가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도 시인하고 모두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을 도덕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쾌락과 이익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통의 관점으로 대상을 조망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소감과 판단은 결코 언제나 일치할 수 없다. 성격을 판단하는 경우 모든 관찰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익이나 쾌락만이 모두가 시인하고요. 모두가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 선과 악이라는 것이죠. 더 불변적이고 보편적이므로 현실적으로도 우리 자신의 이익과 평형을 이루며 덕과 도덕성의 유일한 기준으로 인정된다. 그와 같은 이익과 쾌락만이 특정한 느낌이나 소감을 산출하는데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 도덕적 구별은 이 느낌이나 소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좋은 감정 느낀다고 해서 도덕적 선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느낄 만한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 우리가 거기에다가 선이라는 것을 느끼고요. 반대로 우리 모두가 부인의 감정을 느낄 만한 사회에 해가 되는 것들에 우리는 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게 도덕적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정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이제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든지 아니면 동정심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인 이제 악이 되겠죠. 인내가 없고 끈기가 없고 그런 것들. 그래서 보편적인 인류의 이익, 공적인 효용, 유용성에 따라서 시인과 부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나중에 보게 될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의 그 공리주의의 좀 단초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극단적인 주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가지고서 도덕을 판단하는데 내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자는 것이고요. 자,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고 이 유용성이 항상 개인 자신만을 챙기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도출된다. 즉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곧바로 우리의 시인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 더 볼게요.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우리의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자,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성실해요. 저 녀석이 성실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 성실한 만큼은 성실 그 자체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 성실이라는 것은 좋아해요. 어떤 품성이 도덕적 선 또는 악이라고 불리는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것이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될 때이다. 그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자는 자신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는 인간 본성 안에 보편적 원리를 움직여 모든 인간이 거기에 화답할 수 있는 소리를 내야 한다. 모든 인간이 화답하는 소리, 마치 합창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도덕적인 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적인 합창 바로 공감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저거에 시인하고 저 사람도 저것에 시인하고 또 저 사람도 저것을 시인해요. 왜 우리는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바로 공감 때문이고요.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보편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 공감이다. 공감, 타인의 행복이나 불행을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이에요. 심퍼시, 함께, 파토스, 감정을 느낀다. 공감, 상상력과 감정의 전이를 통해 타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공감 때문입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동정심이라는 말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공감이랑 동정심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공감은 저 사람의 감정을 나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고 동정심은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감정을 똑같이 내가 느끼지 않더라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는 있는 것이죠. 둘은 달라요. 물론 동정심도 좋은 겁니다. 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행복 및 불행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눈물과 비명과 신음소리는 항상 우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자,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저 괴로워하는 것은 나도 괴롭게 해요. 왜?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 바퀴벌레를 순간 보고, 바퀴벌레를 봐요. 바퀴벌레라는 저 대상을 보고서, 감각기관으로 인식하고서, 바퀴벌레 인상이 바뀌죠. 인상. 그리고,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느낍니다. 바퀴벌레다 하고서, 혐오의 감정을 표현해요.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은요, 이 바퀴벌레 못 봤어요. 왜?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의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표현해서 감정은 표현이 되어야지 남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 안 하면 남한테 전달 안 돼요. 아,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왜 저 사람을 안 알아주지? 표현을 해야 알아주죠. 알아서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이 사람은 직접 이 바퀴벌레를 본 게 아니에요. 감각 경험을 내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혐오의 감정을 통해 과거에 자신이 봤던 바퀴벌레를 떠올리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인상을 다시 떠올린 관념이라고 합니다. 이 관념을 통해서 과거에 봤던 바퀴벌레를 떠올리면서 나도 그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감정을 듣고서 상상을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도 그 감정을 느낀다. 감정이 전달이 됐죠?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듣는 사람이 살아생전 바퀴벌레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느꼈다는 그 바퀴벌레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난 느낄 수가 없겠죠? 도덕에 있어서 경험이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론자의 모습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공감 능력을 통해서 개인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차원의 감정, 보편적 인류의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공유. 자, 내가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에서 어떤 사람의 감정의 결과를 볼 때, 감정 표현을 볼 때, 그것이 표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말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소리일 수도 있고요. 글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볼 때 나의 마음은 즉시 이런 결과로부터 이것의 원인으로 나아가 그 감정에 관한 생생한 관념을 형성하는데 내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린 거죠. 이것은 곧바로 감정 자체로 전환된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내가 감정의 원인을 지각할 때 나의 마음은 그 결과로 나아가 그 결과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끔찍한 수술실에 있다면 수술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도구를 준비하고 붕대를 정리하여 철제기구를 가열하는 일과 환자와 보조원의 불안과 걱정의 모습은 나의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강한 가엾음과 공포의 감정을 일으킬 것이다. 참고로 옛날에는 마취 같은 게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팔에 감염이 돼가지고 감염된 게 온몸에 퍼질 것 같아. 그럼 팔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냥 생으로 자르는 거죠. 무시무시한 시대였네요. 옛날엔 뭐 치아를 뽑는다? 마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뽑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아직은 그 수술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준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고통이 관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타인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감자칩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주인공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치과 치료의 그 소리, 이잉하는 그 기계 소리와 그리고 치과 치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 표정을 본다 칩시다. 여러분은 소파에 누워서 감자칩 먹고 있지만 치과 치료의 괴로움이
TV에서 나에게 전달이 돼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치과 치료에 대한 관념이 떠오르게 되고요. 내게도 그 공포가, 그 고통의 감정이 이제 전이가 되는 것이죠.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치과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치과를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과에 대해서 전혀 고통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치과가 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공감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공감은 마치 뭐와 같다? 현악기와 같다. 현악기의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듯이, 자, 기타, 바이올린, 첼로 이런 식의 현악기들, 줄로 된 악기들, 줄 하나 띠용하면은 다른 줄에도 띠용의 공감이, 이제 띠용의 파동이 전달이 되죠. 인간의 감정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현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감정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감정에 걸맞은 운동을 일으킨다라고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정을 이제 현으로 비유한다? 이 흉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추측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류애가 허영심이나 야망처럼 그렇게 강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한 것으로서 유일하게 도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은요 상당히 약한 감정이에요. 내 이익과 손해의 문제 있으면은 내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인류애를 사람들은 아주 쉽게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류애는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자, 이성에 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를 우려했을 뿐이지 이성 자체를 배제한 게 아니에요. 이성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성은 다만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직접적 동기가 될 수가 없다. 그건 누가 한다? 방향은 누가 정한다? 감정이 정한다. 대신에 이성은 감정을 위해서 도구 역할을 한다. 사실관계를 따져주고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 역할이 다르고요. 어쨌든 주도는 감정이 하고 도구, 이성은 따라간다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메의 이러한 이제 논의가 근대적인 영국 경험론의 전통을 아주 강력하게 확립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공감 능력을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또 하나 아까 봤었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시인을 느낀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부인을 느낀다, 사회적 행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 이걸 강조했던 점은 나중에 공리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관찰과 실험을 중시했다. 자, 인간을 직접 관찰하고 인간을 이제 직접 바라보는 거예요. 경험론의 관점. 나중에 실용주의 사상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공리주의랑 실용주의 나중에 직접 살펴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이야기였고요. 이런 데이비드 휴메의 그 책을 보고서 화들짝 놀란 사람이 있거든요.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